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수정이 되면 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엄마의 난자는 한 개, 아빠의 난자는 여러 개. 자, 아빠의 정자는 여러 개. 큰일 났네, 진짜. 자, 아빠는 정자가 들어오죠. 자, 여러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몇 개 정도의 정자가 들어올까요? 비슷한데 평균 3억 개 정도 들어옵니다. 자, 요즘에 하도 그래서 3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수가 5,155만 명 정도 됩니다. 6배. 우리나라 인구수의 6배의 경쟁을 뚫어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친구를 한번 보면 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3억분의 1을 경쟁을 벌써 뚫었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누군가에 있어서는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편안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은 정말 아픈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대학병원은 정말 아픈 아이들이 찾아오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을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오로지 모든 포커스가 아이에게 맞춰져 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멋있게 자라서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자, 밤하늘의 별입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도 이렇게 별이 많이 떠 있는데 도시는 밝아서 잘 보이지 않죠. 자, 밤하늘의 별을 보면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죠? 별처럼 자손이 많다. 또 저는 시편 8편을 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 하나, 그 지구 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을까요? 그리고 다윗 천년 후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살아대간 3억의 동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죠. 병은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도 있어요. 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매가 좀 걸리기 쉽지 않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정말 나중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마약이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죠. 자, 시편 8편을 조금만 더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과 동물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피지컬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곰이랑 코끼리의 힘을 능가할 수 없죠. 그리고 매는 인간의 시력보다 4배에서 8배 정도 좋습니다. 그래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에 있는 쥐를 보고 내려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고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 바로 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뇌에서 생기는 고등 정신 기능이야말로 동물과 차별되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인의 뇌 무게는 1.5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5kg밖에 되지 않는 뇌가
우리 몸에 공급되는 산소의 20%를 사용하고 우리 몸에 도는 혈류량의 15%를 혼자 다 가져가서 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기죠. 이런 데를 똑바로 보호하고 잘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이 듣고 싶은데 일단 머리 아픈 신경전달 물질은 또 뭡니까? 저도 복잡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신경전달 물질을 모르고서는 마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경세포들이 있는데요. 신경세포 하나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세포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이 세포들이 세포질로 쫙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쭉 갈 거라 생각을 했죠.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깃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신호가 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현미경을 개발해서 봤더니 이렇게 중간에 갭이 있어요. 시냅스라고 갭이 있는데 물론 크진 않습니다. 20나노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신경들마다 모두 다 갭이 있는 거예요. 전선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저기는 뭔가 다른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딱 이렇게 신호가 오면은 소낭에 있는 저 신경전달 물질이 끝에 가서 튀어나오죠. 그러면 밑에 있는 수용체에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신호가 계속 전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역할이 끝날 신경전달 물질은 분해되거나 재흡수되어서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열쇠랑 자물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딱 들어맞는 열쇠 자물쇠가 있어서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 집 열쇠로 옆집을 열 수 없죠. 그런 민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신경전달 물질이 막 분비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에만 해도 40여 가지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신경계를 다 합치면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8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드레날린. 아마 요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도 있고, 우리가 어떤 공포와 위험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 위험을 느낄 때 분비되는 그런 전달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뒤에서 저기 쪽에서 커다란 개가 쫓아온다. 어때요? 막 심장이 쿵쿵쿵 뛰겠죠? 그리고 막 혈류가 우리 근육에 공급되면서 막 힘이 생길 테고 긴장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확 올라가면서 순간적인 파워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초인적인 힘으로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하겠죠. 다음은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과 비슷한데 무언가 몰입을 하는 순간에 분비가 됩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에 분비되고요. 아드레날린과 비슷하지만 노르아드레날린은 주로 뇌와 척추,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고 아드레날린은 심장과 우리 근육에 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파민, 의욕과 열정의 행복물질. 도파민의 분비가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중추신경에 주로 분포하고 앞에 보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비슷하게 생겼죠. 도파민에서 두 물질이 합성이 됩니다. 행복, 기억, 인지, 의욕, 우울 등 그런 다양한 감정에 관여를 합니다. 도파민이 없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ADHD 그리고 파킨슨병이 발병할 수 있죠. 다음에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의 물질입니다. 활력이 솟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없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바는 상태를 안정시키는 자극을 억제하는 거. 위에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감각을 좀 업시키는 거고 가바는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세틸콜린은 아마 여러분이 생물학 시간에 많이 듣게 될 아마 물질인데요. 시냅스에서 가장 주가 되는 전달 물질입니다. 감정에는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는 가장 흔한 신경전달 물질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MSG 그 뒤에 글루타메이트가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MSG를 많이 먹으면 뇌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엔돌핀, 효율을 높이는 뇌의 마약입니다. 우리가 정말 극한의 상황이 되면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환호경을 느낀대요. 그래서 밑에 러너스 하이라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마라톤을 끊을 수가 없답니다. 정말 극한의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막 환호경을 느낀대요. 그리고 우리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러너스 하이. 자, 여러분이 추론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 8가지 물질 중에 마약과 가장 관계가 깊을 것 같은 신경전달 물질. 다음. 그죠? 도파민.
자, 여러분이 마약을 본 적 있어요? 우리 주에서 보는 마약은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다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 주차하는 저쪽 가면은 리얼 코인 노래방이 있습니다. 여기 가본 사람 있죠? 막 앞에 행복이고 기적이고 이러고 마지막에 마약이래. 재밌는 거네. 이 사진을 찍을 때 저희 막둥이가 보고 있었는데 집에 오더니 아빠 우리 집에도 마약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 딸 기숙사에서 쓰는 토포가 마약 토포. 마약이 전부 맛있고 친근하고 좋은 거 포근한 것. 또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될 마약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약은 나르코틱스. 외국에서는 그냥 드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드럭이라는 단어를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한자로는 절일 맞자를 씁니다. 저는 악마할 때 마귀 맞자일 줄 알았더니 절일 맞자였어요. 절이라는 건 뭐 얼얼하다, 손이 저릿저릿하다, 감각이 없다, 마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마약류 안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규정과 정의가 다 다른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첫째, 의존, 중독성이 있는가? 약물 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르도록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성이 있는가? 사용약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로 건강 증상, 사용을 중지할 때 온몸이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어떻게 보면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커피, 담배, 술도 같은 맥락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용납을 하는 거는 물론 뭐 술이 많은 해를 끼치긴 하지만 사회에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용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올해 4월 3일 날 대치동 학원가에서 있었던 마약 음료수 시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그때 보셨는지 아니면 그때 보지 못했더라도 지금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가끔 뉴스에서 마약 관련 기사를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연예인, 재벌 2세들의 마약 이야기는 가십성어로 우리 입에 오르내리다 금세 잊혀졌죠. 그동안 우리는 막연하게 마약은 우리의 실생활과 거리가 먼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치동 마약 사건은 바로 우리 옆까지 마약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약 청정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약의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나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지칭하는데요. 공식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내의 마약 혐의자가 있을 때 마약 청정국이라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그랬죠? 5천만 명. 그러면 몇 명 미만이어야 마약 청정국일 수 있죠? 500을 곱해보세요.
만 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나라는 10,000명을 넘은 지 꽤 됐어요. 그리고 10대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 사용료 행태를 202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원격 연기할 때 도핑 테스트 소변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마약 중독자들이 다 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수에서 그거를 다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에서 잔류 마약류를 분석하는데 2020년부터 작년까지 사실은 여러 군데서 했는데 공통적인 34곳은 3년 내내 필로폰이 검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필로폰 하는 마약쟁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사용량을 추정해보니 1,300명당 1명이 매일 투약을 한다. 물론 더 소실이 됐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적발된 마약 사범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역을 보면은 인천이 전국의 평균 2배. 그리고 파티 마약으로 마약자는 엑스터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행태를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번에 쓴 논문에서 표를 한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보통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장난으로, 재미삼아, 호기심,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성인들의 계획적인 범죄랑은 사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과 또 친구 요인, 또래의 문화를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마약을 구할 수가 없어. 못 하겠죠. 근데 대치동 사건을 통해서 저의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약은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물질이 아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딱 돌아봤더니 마약이 한 100m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조금 하다가 다시 돌아봤더니 50m 앞에까지 와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약은 바로 여러분들의 등 뒤까지 와 있어요. 이번에 고개를 돌리고 무궁화하는 순간 이 마약이 여러분을 치고 달아나는 그런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약류인 마약과 향정신의약품, 대마, 그리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흡입제, 본드, 신나, 부탄가스, 옛날에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했죠.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옛날에 부탄가스 마시다가 막 담배 펴서 불나고 막 그런 적이 많았는데 현대 관세청 기준으로는 마약이 126종, 향정신성의약품은 257종, 대마 1종, 임시 마약류는 94종, 총 478종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합성 마약 때문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런 분류를 조금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자극하는 업계열인 스티뮬란트가 있고 다운 계열, 그리고 마편, 대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펜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약하면 아펜을 빼놓을 수 없죠. 마약의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재배된 역사가 오래됐고 현대 마약의 주요 성분을 상당수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펜을 하게 되면 진통과 진정작용을 줘요.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전쟁을 오래 겪었던 중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아편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이 연기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런 과피가 생기는데요. 여기다 상처를 내놓으면 저렇게 하얗게 유액이 나옵니다. 저것을 받아서 굳히면 이렇게 까만 생아편이 되는데요. 이 아편은 복통에도 쓰고 기관지염, 불면, 만성장염 등 거의 모든 병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부작용이나 약효를 모르니까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다 썼죠.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아편 중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9세기 중반에 아편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역사의 중심에 있던 그런 약물이었죠. 여기서 전개를 해낸 것이 몰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몰핀은 19세기에 있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남북전쟁 때도 많이 썼었고, 그때는 효과만 보고 이제 부작용을 잘 모르다 보니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생겼죠. 금단 증상이 생기고 중독 증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 중독 증상이 없는 또 새로운 이제 약들을 개발하다가 헤로인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기 끝에 있는 OH기를 CH3CO, 아세틸길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자, 이 약을 만들면서 바이오사가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거는 약 중에 약이다. 그래서 히어로라는 헤로인을 썼는데요.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몰핀 중독에도 쓰고 뭐 내성도 없고 좋은 약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약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마약 중에 마약입니다. 자, 우리 머리는 방어 기전이 있어요. 우리 머리에 함부로 아무 약이 못 들어오게 우리 뇌혈관에는 뇌로 약물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보통 BBB, 혈액 뇌혈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물이 뚫고 가질 못해요. 딱 막는데 보통 우리 혈액은 물 성분이죠. 그래서 수용성일 때는 약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뇌로 가지를 못해요. 다 걸러버리니까. 근데 저 OH기는 극성이 큰데 CH3CO를 바꿔버리면은 얘는 지용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뇌를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초량을 써도 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들어가면 헤로인은 다시 모르핀으로 바뀝니다. 그럼 효과라든지 그런 거는 몰핀과 똑같은데 적은 양으로 뇌에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약이죠. 그래서 1910여 년에 의료계에서는 헤로인을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더 이상 의료용으로 쓰지 않아요. 마약 중에서도 의존과 중독이 가장 극악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코데인이 있는데요. 코데인은 중독과 내성 증상이 굉장히 약해요. 저 약은 우리가 기침약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기침약을 보면은 코데인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옥시코돈이 있는데 이건 옥시콘틴이라는 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카인인데요. 코카인은 아까 배웠던 헤로인과 그리고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마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널리 쓰이는 마약이고요. 안데스 산맥을 기점으로 하는 남미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잎에서 추출합니다.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쾌감을 일으키게 하죠. 보통 코카잎을 씹으면은 이제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코카잎을 씹는 걸로는 별로 중독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카콜라도 처음에는 이 코카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안 좋은 점을 알게 되고 이제 다른 물질로 대체가 됐죠. 이것을 정제를 하면 코카인이라는 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이제 코로 흡입하는 그런 약들은 코카인이죠. 사실은 굉장히 좀 고가의 고급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인을 베이킹소다랑 섞어서 크랙이라는 이런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가인데 그래서 코카인을 비싸서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크랙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이 크랙이 만들어진 전으로 나눠진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한 그런 마약이 되겠습니다. 코카인을 하면 굉장히 조금 업되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게 되죠.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코로 들이마시다 보니까 대부분 코가 다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환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물질로 대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마는 나라마다 규제가 다 다른데요. 합법으로 풀려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는 약도 있습니다. 대마 안에는 500여 종의 성분이 있는데 THC라는 이 성분이 대마의 성분을 나타내고요. 대마초, 그다음에 대마초를 이제 농축하면 수지, 또 농축하면 오일이 되겠습니다. 대마초는 진정, 이완, 행복감, 그리고 환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각제, 각성제, 진정제 세 가지 계열이 있고 이것은 다시 중독성이 심한 것이 가, 그리고 계열 낮은 것이 마목으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가목은 너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이 심하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목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심하긴 하지만 의료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암페타민은 ADHD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으면 한 번씩 소화들을 재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CT를 찍든지 MRI 찍든지 시술을 할 때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움직이면 되지 않죠. 그때 조금 재울 때
저는 주로 위에 있는 케타민이랑 미다졸람을 사용합니다. 미다졸람은 망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저 약을 쓰면은 저 약을 맞고 있는 동안에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정신을 잃는 게 아니에요. 미다졸람 맞았을 때 질문하면 대답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을 잘 키워야 돼요. 나중에 마취했는데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데 내시경 하다가 정말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본성을 잘 갖고 와야 돼요. 자, 제가 청년 때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했는데 비수면 내시경을 저도 자신 있게 비수면 내시경을 했다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너무 고생, 목구멍 찌르면 구역질 나잖아요.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나이가 만 40이 되면은 건강검진 때 이제 내시경을 꼭 해야 됩니다. 위암의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만 40대 내시경 하러 갈 때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번에는 수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맞고 있는데요. 그냥 내시경 때 프로포폴 맞으면 전혀 중독 증상이라든지 어떤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인들 내시경은 보통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쓰는데요. 미다졸람이 좋은 약인 이유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독제를 줘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작은 기간이 길어서 잘 안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할 때 프로포폴을 쓰는 그런 병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아이들은 보통 재울 때 이제 양을 이만큼 마취제를 쓰고 싶으면 한 방에 쓰지 않아요. 요만큼 계속 여러 번 주면서 최소량으로 재우려고 시간을 조금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재우는 제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벌써 제 앞에서 선생님이 막 내시경을 들고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약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빨리 약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 간호사가 와서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하고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으면서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맞아보신 쌤들이 있죠.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잠까지 생각하고 빨리 잠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 회복실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느낌이 우와 깔끔하다. 딱 맞으면 탁 블랙아웃 되고 눈 뜨면 끝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내성이 생기거나 맞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유주사가 뉴스에 계속 나오죠. 프로포폴. 제가 3년 전에 똑같이 내시경을 하러 갔습니다. 똑같이 맞고 잠이 들었죠. 회복실에서 눈을 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애들 엄마 박소연 쌤 말고는 여자를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는 간호사가 다 이쁜 거예요. 와, 뭔가 말해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거기서 이상한 얘기했다가, 야, 이승현 선생님, 내시경하다 헛소리 하더라, 이 소문나면 큰일 나요. 그 마지막 이상의 끈을 잡고, 그 참아서, 다 이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 느낌을 또 겪고, 야, 확실히 향정신에 보면 뭔가 있구나. 그 다음에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 야, 이거 맞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은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시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포폴이 2011년도에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적절한 약을 쓰면 중독이 되거나 내성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암페타민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DHD 때문에 많이 회자되는 약이기 때문에 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의 흥분, 뇌신경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보통 ADHD,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많이 쓰는데 저녁에 보이는 메틸페니데이트랑 암페타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페타민은 불법이라서 사용할 수 없고 메틸페니데이트만 사용하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는 밑에 나오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먹습니다. 원래는 분비되고 나면은 흡수하거나 분해해버려서 금방 사라지는데 그거를 흡수를 막아버리면 계속해서 농도를 유지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각성을 시키는데 암페타민은 거기에다가 도파민까지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중증 ADHD는 암페타민을 좀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약,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며칠 페니데이트를 이제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머리에 신경전달 물질의 교란을 주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없는 사람이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과각성이 되는 거죠. 나 도파민 분비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흡수를 안 되게 만들면 굉장히 각성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작용으로 비중을 코 충혈되는 것을 제거하는 효과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NH2가 옆에 CH3 하나를 더 붙였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필로폰이 됩니다. 이번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자, MDMA, 엑스타시라고 요즘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고 점점 늘어나는 파티용 마약인데요. 이것도 암페타민 앞에 꼭 개구리 눈처럼 C랑 O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게 붙음으로 인해서 흥분과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파티용 마약입니다. 굉장히 알약이 묻고 싶게 생겼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펜타민, 식욕 억제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문제가 되는 약인데요. 일명 나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다 암페타민 그리고 히로폰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중독성이 있고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감신경 흥분을 시키면 어떤 약이든 식욕이 억제돼요. 그래서 꼭 뭐 지금 나오는 마약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흥분해서 재미난 경기를 보고 있다. 배 안 고프죠? 내가 정말 게임 열심히 할 때 배 안 고픕니다. 저기서 멀리서 막 개가 쫓아오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슈더 에페드린인데 이거는 코경락약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중독을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코암기약, 뭐 액티피드, 슈다페드 여러분들이 비염이 있거나 그래서 코가 많이 막혀서 병원에 가면 이 약을 섞어주는데 이 약으로 중독은 되지 않아요. 대신에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민한 친구들은 목 손을 뜬다든지 심장이 쿵쿵거린다든지 조금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도 보면은 필로폰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OH기만 떼면은 필로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예전에 필로폰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스암페타민 이름이 많아요. 메스, 아이스, 스피드, 필로폰, 히로뽕,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 작대기, 중국, 북한에서는 빙두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용이 되는 약품입니다. 1888년도에 도쿄 대학에서 천식치료제,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1941년에 다이니폰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제로, 강장제로 상품화해서 팔았습니다. 그때는 부작용을 잘 몰랐어요. 그냥 먹으면은 힘이 솟고 막 그러니까 그냥 강장제로 광고까지 내면서 저렇게 히로폰을 팔았습니다. 필로폰은 그리스어 필로포누스, 그다음에 사랑하는 필로와 포누스 노동에서 따온 말로 노동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졸음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약물로 대량 생산이 세계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이 뿌려졌던 약이에요. 그래서 위에 가미가제 특공대랑 밑에 독일군. 근데 꼭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도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열세했던 독일군들이 전격전이라는 그런 걸 펼쳤어요. 처음에 막 진격을 해오는데 절대 올 수 없는 시간에 독일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3일을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진군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히로뽕을 맞으면 3일간 밥도 먹지도 않고 잠도 안 드는, 정말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로 회복되냐? 그렇지 않죠.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그 피곤이 고스란히 뇌랑 몸에 다 쌓이게 됩니다. 암페타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파민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파민 분비, 도파민 흡수, 재흡수, 그것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노르에필린까지 모든 신경전달물을 다 건드려서 도파민을 뻥튀기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대 코카인의 3배, 평소에 12배까지 뻥튀기를 시켜버리죠. 워낙 작용이 많은 탓에 아직 작용 기전도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요.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고
식욕이 억제되고 배뇨장애. 자, 우리가 컴퓨터 성능을 올리려면 오버클럭을 하죠. 오버클럭하면 컴퓨터와 CPU가 빨라집니다. 대신에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발열이 많이 생기죠. 우리 머리를 오버클럭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고 가속력이 생겨. 정말 1시간에 할 일을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막 물건을 순식간에 분해했다 조립하기도 하고, 뒤에 실험을 해보면 미로를 찾아나가는 능력도 올라갑니다. 집중력이 올라가죠. 그럼 집중력이 올라가면 공부할 때 먹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집중력이 모든 것에 다 집중합니다. 내가 한번 문 열고 닫는 거에 꽂히면요, 계속 문을 열어요. 내가 땅 파는 게 꽂히면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는 절대 되지 않죠. 그리고 컴퓨터에 오버클럭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아 끼면 되는데, 여러분 뇌를 갈아 낄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뇌 이식 수술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뇌가 한번 망가지면 고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약효가 종료됐을 때 후유증과 금단 증상. 의존성이 매우 높고 소량의 복용만으로 도파민 수용체의 정상적인 작용이 반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본능이 주는 쾌감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우리 히로뽕이 주는 그 쾌감보다 더 큰 쾌감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쾌감은 있을 수가 없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자, 먼저 입모양을 보면 우리가 이제 메스 마우스라 그러는데요. 우리 치아에 에나멜층이 다 벗겨집니다. 이빨이 막 썩어요. 그리고 잇몸이 다 내려앉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구토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가 다 썩어버리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마약은 식욕을 돋구니 식욕을 3일간 먹지를 않아요. 먹지는 않는데 대사적으로는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냥 피부가 급속도로 영양이 공급돼서 노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손은 메스버그라 그래서 코카인도 마찬가지고, 약물 먹고 나면 몸이 계속 간지고 몸이 그냥 벌레가 수천 마리가 내 몸에 기어다니는 그런 감각, 심지어 환각까지 보이죠. 긁을 수밖에 없죠. 온몸이 그냥 상처 토성이가 됩니다. 자,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펜타닐이라는 이 약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옛날에는 아파도 약을 먹지 않는, 진통제를 먹지 않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에는 진통을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정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대형 수술 환자는 고통 때문에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산 때 무통분만 때도 펜타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의 적절한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오용과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약은 벨기에의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창업자 폴 얀센이 합성해낸 마약입니다. 약효가 아까 말했던 몰핀의 100배, 마약의 끝판왕이라는 헤로인보다도 10배나 더 셉니다. 물론 더 센 카펜타닐이라는 이런 약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같은 큰 동물 마취를 하기 위해서 수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이고요. 이 펜타닐이 2010년대부터 미국에서 마약으로 오염되면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이 왜 이렇게 널리 알려졌는지를 이해하려면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이제 미국의 1, 2, 3차 아펜유사제 유행 웨이브를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펜 할 때 옥시콘틴이라는 약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포듀 파마라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옥시콘틴이라는 아펜계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약회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했죠. FDA에도 로비를 하고 엄청난 로비를 하고 의사들한테 로비를 엄청나게 해서 의사들이 처방전을 엄청나게 많이 남발했습니다. 심지어 FDA에 들어가는 그런 실험 데이터까지 조작을 하면서 FDA 승인까지 받아냈죠.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처방을 해버린 겁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랑 미국은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면 병원에 가죠. 내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아픔은 그냥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시콘틴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처방이 되면서 수많은 오남용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웨이브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약성 진통제를 먹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른 마약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약상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옥시콘틴에 대해 제재를 걸었습니다. 처방을 못하게 하고 마약성 진도 분류하고 제동을 2010년도에 제동을 딱 걸어버렸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이상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포듀 파마는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지금 소송을 걸려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되고 지금 파산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건인데요. 저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처방을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외국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헤로인의 사망자가 확 늘기 시작하죠. 옥시콘틴을 구하지 못하니까 헤로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헤로인도 아까 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헤로인이 확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이제 마약 카르텔들이 쳐다보니 미국에서 지금 막 마약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뭐 상업회 같은 데서 막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남미의 마약 카르텔 같은 데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라색 그래프가 합성 마약의 지금 사망자인데요. 2013년부터 지금 그래프가 치솟기 시작하는데 저 그래프가 꺾인 그래프가 아니죠. 작년 펜타닐로 사망한 사람이 7만 5천 명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펜타닐 약 하나로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작년 대비 23%. 지금 그래프는 2021년도 거예요. 저기서 24%가 더 튀어올랐죠. 그렇고 도저히 꺾일 지금 그래프가 아닙니다. 심지어 15세에서 44세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 사망 1위가 펜타닐이에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막 이런 거죠. 펜타닐 때문에 일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19년부터 23년까지 10대가 펜타닐로 10,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사실
펜타닐은 자, 이게 1cm 동전인데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합니다. 저 양이 2mg인데 2mg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약은 0.01g 단위로 조절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런 약이에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자,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순도 계산을 할까요? 아니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내가 2g을 안 쓴다고 하지만 순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약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내가 언제 채고 그냥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패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기 암 환자들은 복막에 암이 전이되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치를 붙일 수밖에 없는데, 자, 패치는 시간당 100마이크로그램이 흡수되게 만드는데, 혹시 저기 보이나요? 저 보면은 조성에 보면은 16.8mg입니다. 자, 이 패치 한 장이 16.8mg, 2mg의 치사량인데 9배가 지금 파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를 2장 붙인다. 이거는 죽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2장을 붙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패치를 처음 알아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붙이는 걸로 성이 차지 않으니까 패치를 잘라서 막 입에 넣어요. 빨아먹으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저 패치를 처방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약쟁이들은 뭐 이런 등 머리가 잘 들어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한 쾌감을 느낄까 해서 이 패치를 불에 녹인 거예요. 녹여서 약효를 빼내죠. 절대 성분이라든지 그람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죽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절대 이 약을 함부로 남용을 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치사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펜타닐은 한 번 사용을 하고 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자,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정말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쇼크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을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쓰면은 뭐 중독이 생기지 않게 여러 약을 섞어 쓰고 계속 약을 쓰고 막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마약은 우리 머리의 모든 신경전달 물질을 파괴해버려요. 이 약을 쓰게 되면 머리에 너무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니까 우리 머리에서 방어기전을 작용하기 시작해요. 수용체를 없애버리고 계속 이 너무 많은 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방어기전을 하죠. 약이 끝나는 순간 우리 몸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도파민 분비도 되지 않고 우리가 아플 때 어떤 행복물질이 나와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약이 끝나면은 모든 게 다 아파요. 바른 몸으로도 아프고 그냥 닦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그 느낌이 뭐 기름에 펄펄 끓는 느낌, 살을 뼈를 깎는 듯한 고통, 막 비트는 고통,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고, 이제는 너무 아파서 다시 펜타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15세, 44세 사람들이 그냥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학살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이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100년 전부터 마약과 전쟁을 한 나라고요. 그리고 공권력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저런 나라가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끔찍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중독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봅니다. 중독은 뇌가 있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 중독은 그냥 누구나 다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중독이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심리학사의 길이 남을 한 가지 연구입니다. 1954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현대 뇌과학의 창설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제임스 올즈랑 피터 밀러라는 박사가 쥐의 전기 자극에 대한 뇌 반응 연구를 했습니다. 쥐의 머리에 증거를 하나 심었죠. 특정 뇌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경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쥐에게 신경회로 증거를 꽂았습니다. 자, 증거를 꽂는 것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쥐가 케이지 안을 막 돌아다닐 때 특정한 위치에 가면 전기 자극을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계속 그 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실험으로 이제 직접 쥐가 자기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막대를 누를 수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계속 자극을 자기가 주는 거죠.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자, 이번에는 가운데는 고압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려면 발에 막 전기가 오게 해놨죠. 그래서 저쪽 편에는 이제 누르면은 이제 머리에 또 이제 신경에 자극이 되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는 음식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냄새를 맡고 한번 가죠. 근데 조금 있다가 흥미를 잃고 다시 전기 자극을 주러 돌아갑니다. 자, 이 쥐는 1시간 동안 7,000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7,000번을 누릅니다. 옆에 새끼가 있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냥 계속 전등만 누르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시그널 전폐해서 쥐가 막 죽어나가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쾌감센터, 일명 중독회로 또는 보상회로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지나치게 큰 강렬한 쾌감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보상회로가 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독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이지만 저기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NAC, 저기가 척조액인데요. 저기가 자극을 받게 되면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머리 앞쪽에 있는 전두엽 쪽으로 쭉 흘러나오죠. 그러면은 중독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때 작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쾌감을 얻는 행동을 하게 되면 기억에 저장이 돼요. 그게 밑에 주황색 같은 거 히포캠푸스 편도체에서 어떤 그런 자극을 받으면 깊은 것들이 기억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그걸 자꾸 반복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척조액에 자극을 줍니다. 야, 이거 했더니 우리가 정말 기쁘지 않았냐? 빨리 해. 그러면 척조액이 이제 안화전두엽에 신호를 줘서 야, 이거 빨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전전두 피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우리 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발달이 되는데요. 얘가 그거를 딱 억제를 해줘요. 자, 제가 좀 쉬운 모양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꾸 강의를 듣다 보니 좀 지겹네. 이제 좀 나가서 게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지만 여러분 지금 전전두엽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야, 이제 곧 끝날 건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자. 내가 나오고 싶지만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독은 보상에 의존하고 조절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보상 기능도 커지고 기억도 커지고 욕구도 커져요. 기억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야, 게임 정말 재밌었는데 야, 빨리 하러 가자. 그래, 게임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 욕구가 쫙 가죠. 전두엽 기질은 조절 기능은 축소돼 버립니다. 욕구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독된 뇌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엽기적인 사진인데 뇌신경과학의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사건만 보겠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1948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25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발파, 그러니까 폭파하는 전문가로 어떤 철도를 놓는데 관리 감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폭발을 하려면 이제 바위에 구멍을 뚫으면 이 사람이 저 쇠막대를 가지고 그걸 막 다져서 이제 폭발을 시켰죠. 이날은 폭발을 간 순간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쇠막대가 왼쪽 광대뼈 밑에서 뇌를 그냥 뚫어버렸죠. 이게 박힌 게 아니라 그냥 뚫어서 그냥 날아가고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같으면 적사해야죠. 원래는 적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는 항생제도 없고 출혈 때문에 또 죽어야 되는데 4개월 후에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일하는데 자기 직업에 복귀까지 했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순했던 그의 모습은 없어지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논리적 생각, 예측 능력, 정확한 판단 이런 능력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밑에 그림은 1994년도 사이언스지에 어떤 사람이 뇌 모양을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다시 복원을 한 건데요. 이 쇠막대가 절묘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 비껴갔습니다. 우리
듣고 말하는 부분은 척도 옆쪽에 있어요. 옆구리 더 살렸고 우리 몸의 운동이라든지 체신경들은 더 위쪽에 있습니다. 살렸죠. 그리고 쇠막대가 조금만 뒤로 갔으면 중요한 혈관들을 다 찔렀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딱 전두엽만 찔은 거예요. 전두엽만 나갔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사람의 두개골 모양인데요. 그래서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는 데인가? 자, 그리고 마약은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실험 결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자와 청소년은 평균 18세 51명 그리고 성인은 41세 54명을 뇌자기 경동 영상 MRI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좀 보기 쉽지 않겠지만 G스코어는 보통 평균을 말하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죠. 앞에 까만 막대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뒤에 하얀 게 성인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뇌피질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얘는 두꺼워야 기능이 좋습니다. 근데 똑같은 필로폰 중독자들인데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전전두엽이 7배 더 얇아져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들은 약을 복용한 지 2년밖에 되지 않고 성인들은 평균 7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약을 쓴 기간도 짧은데 전전두엽이 굉장히 많은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더 취약하고 나이가 되면 어떤 그 중독이라든지 금단 증상을 훨씬 심하게 앓게 됩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이 파괴가 되니까 여러분이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꺾마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아마 그런 유행일 건데 중꺾마가 뭐죠? 그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중독도 중꺾마인가? 내가 잘하면 내가 중독 정도는 이겨줄 수 있지. 그래요? 어떤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한 말이 너무나 감명 깊어서 갖고 왔습니다. 중독 앞에 꺾이게 마련. 안 된대요. 중독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되는 거래요. 자, 번아웃 신드롬 많이 들어봤죠? 의욕적으로 일에 막 몰두하는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 자, 이 번아웃 신드롬이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하다가 계속 실패를 맛보듯 무기력해진 그런 심리 상담가들의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가 번아웃 신드롬입니다. 중독은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지 않게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이 도표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20대 연령대에 마약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증가가 빨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 40대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벌써 1등으로 치고 올랐고 10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터넷, SNS 등의 사용 증가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마약을 사고 싶다, 필로폰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얼굴을 보고 돈을 주고 샀죠. 근데 요즘에 그러지 않잖아요. 다크웹, 암호화된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그리고 가상화폐를 사용합니다. 아까 이 친구 텔레그램 얘기하던데 텔레그램 들어서 치면은 바로 나와서 가상화폐 넣으면은 약을 어디 숨겨둡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서울에서는 1시간 내로 마약을 구할 수가 있대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래 문화를 중시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비행 문화를 쉽게 합습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미디어들이 마약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부추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전두엽이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비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모방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면 작년에 마약류 품목 다수 견학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필로폰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필로폰이 아직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마약쟁이들이 많아서 통계적으로 마약값이 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비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로폰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신종마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펜타닐 아까 얘기했죠. 펜타닐은 근거리는 순간 그냥 나는 죽겠다고 작정하고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 내가 한번 해볼까? 얼마나 쾌감이 있길래 이거는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은 내가 시작할 수 있지만 끊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마약을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은 이제 찰나의 순간에 판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친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마약으로 유혹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